저는 남편의 장례식에서 그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아니,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이미 파할 때가 지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조문객은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거나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곤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 계획이 없다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자세가 곧았으며 걸음걸이에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다른 조문객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는 영정 앞에 섰습니다. 허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영정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쪽 귀 뒤에 작은 표식이 보였습니다. 붉은 반점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표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24년 전 제 품에 안겼던 아이에게도 똑같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같은 위치에 같은 모양으로. 남자는 절을 마치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고인과는 어떤 관계셨나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떨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사업상 인연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고 정중했습니다. 몇 년 전 계약건으로 뵌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믿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명함 드려도 될까요? 그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성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같았습니다. 제가 지어준 이름. 제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렀던 이름. 다른 성과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출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를 수 없었습니다. 부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밀고 나가는 순간까지.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뭉치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24년 전 제가 품에 안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귀 뒤의 붉은 반점은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회사 이름, 직책, 연락처.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는 실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이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장례식에서 본 그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없었습니다. 학력, 경력, 수상 내역은 있었지만 그 이전의 기록은 없었습니다. 마치 15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처럼. 저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찾아가야 하는지 그냥 두어야 하는지. 그가 정말 그 아이인지 아니면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건지. 결국 저는 그의 회사로 갔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예약은 없었습니다. 그저 언젠가 나타날 거라는 희망만으로. 2시간쯤 지났을 때 그가 나타났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로비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통화를 끊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는 곤란합니다. 회의실로 가시죠. 우리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밀폐된 공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귀 뒤의 반점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빈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문을 닫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 사진 좀 봐주시겠어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24년 전 그 사진. 그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아들입니다. 그래서요. 귀 뒤를 보세요. 붉은 반점이 있습니다. 그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어쌌니까? 당신도 같은 위치에 같은 반점이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입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확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름도 같습니다. 제가 지어준 이름과 흔한 이름입니다. 성만 다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 성을 가졌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호적 등본이 필요하십니까? 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기입니까? 돌아가신 분 장례식에서 저를 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겁니까? 사기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돈이 필요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러십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왜 그러는 걸까요?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진을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일어서려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기다리세요. 저는 멈췄습니다. 정말 아들을 잃으셨습니까? 네. 언제요? 24년 전입니다. 어떻게요? 사고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데려갔습니다. 어디론가 데려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죽었다고만 했습니다. 증거도 없었습니다. 시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비슷해서요. 저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도 계시고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걸었습니다. 아무 목적지 없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부정했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말. 그건 무슨 의미였을까요? 진짜 남이라면 그냥 미친 사람이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제요? 내일 오후 2시. 장소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가 보낸 주소로 갔습니다.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오셨군요. 네. 커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왜 당신을 불렀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저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무엇을요? 제 과거를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15살 때 입양됐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이전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요? 단편적인 장면들만 있습니다. 어두운 방, 낯선 사람들,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던 기억. 그게 전부입니까? 네. 그리고 깨어났을 때 저는 다른 가족의 아들이었습니다. 왜 찾지 않았습니까? 원래 가족을 찾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없다니요? 저를 버린 사람들을 왜 찾아야 합니까?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당신 아버지가 데려갔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왜요? 모릅니다. 돌아와서 죽었다고만 했습니다. 시신은요?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죽었다고 믿으셨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찾을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는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정말 제 어머니라면 왜 이제야 나타났습니까? 당신이 죽은 줄 알았으니까요. 장례식에서 저를 보고도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싶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럼요. 검사를 받겠습니다. DNA 검사.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결과가 일치한다 해도 제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들은 모르는 게 나으니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병원에 갔습니다.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일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요. 어느 쪽이든 끔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까지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 어쩌실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당신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요? 네. 저는 이미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도 아내도 아이도. 저는 당신의 친어머니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뭘 바꿉니까? 모든 걸 바꿉니다. 제게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기다려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검사를 받은 겁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면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확인하고 나서요? 끝낸 겁니다. 끝이라니요? 당신도 이제 확인했으니 끝내세요. 그는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꺼내봤습니다. 99.9%. 제 아들이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역설이었습니다. 혈연은 증명됐지만 관계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잠갔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예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 딸이 아픕니다. 어떻게요?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래서요? 기증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요? 검사를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가면 됩니까? 내일 가능하십니까? 네. 다음 날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내도 함께였습니다. 아내는 저를 몰랐습니다. 소개합니다. 남편 회사분이십니다. 기증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아내는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검사실로 갔습니다. 체열을 했습니다. 결과는 사흘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기도했습니다. 맞기를. 제 골수가 맞기를. 제가 손녀를 살릴 수 있기를. 손녀. 그 아이는 제 손녀였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이름도 모르지만, 제 혈육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적합합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병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그의 아내는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제 손녀니까요. 그 말에 그가 굳었습니다. 그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왜요? 사실인데요. 아무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숨길 겁니까? 영원히요. 불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당신만 입을 다물면요. 저는요. 당신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손녀가 사는 걸 원합니다. 그럼 조용히 해주세요. 대가가 뭡니까? 대가요? 제가 침묵하는 대가요. 아이가 사는 겁니다. 그게 대가 아닙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수술합니까? 다음 주입니다. 준비는 됐습니까? 네. 수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저는 입원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한다고 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그가 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무섭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는 무섭습니다. 왜요? 당신이 깨어나지 못할까 봐요.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걱정하시네요.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정말요? 당신도 지킬 게 있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잘 받으세요. 당신 딸도요. 감사합니다.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병실이었습니다. 옆구리가 아팠습니다. 간호사가 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아이는요? 이식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정말요? 네. 곧 회복될 겁니다. 저는 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퇴원했습니다. 그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는 괜찮습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왜요? 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그럴 겁니다. 당신 덕분에요.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손녀도 없었습니다. 모두 어딘가에 있었지만 제 곁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99.9%. 부정할 수 없는 진실. 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숫자. 저는 그 서류를 찢었습니다. 조각조각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증거는 사라졌습니다. 진실도 함께. 며칠 후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퇴원했다고. 완전히 회복됐다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살아있었지만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녀는 살았지만 제 손녀가 아니었습니다. 역설이었습니다. 진실은 존재했지만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우연히 그를 봤습니다. 쇼핑센터에서였습니다. 아내와 딸과 함께였습니다. 딸은 건강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침묵이 정답일까? 진실을 말하는 게 나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어떤 선택도 옳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그들의 가족이 무너집니다. 말하지 않으면 진실은 영원히 묻힙니다.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아니,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그와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게 없었던 일처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는 것, 제 손녀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 그걸로 충분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밤마다 생각합니다. 만약 장례식에서 그를 불렀다면, 만약 처음부터 모든 걸 말했다면, 만약 침묵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나았을까요? 더 나빴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선택은 이미 끝났고 결과도 정해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제 아들이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것, 제 손녀가 제 존재를 모른다는 것, 저는 그들의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이라는 것, 가끔 거리에서 그들을 보면 저는 고개를 돌립니다. 다가가지 않습니다.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보는 것,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는 것. 사랑은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것. 사랑은 때로 침묵이라는 것. 제 아들은 제 아들이지만 제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제 손녀는 제 손녀지만 제가 할머니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진실이 묻혀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워져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행복하다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를 처음 봤던 날, 귀 뒤에 붉은 반점을 확인했던 순간, 그때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진실을 쫓을 것인가, 침묵을 지킬 것인가. 저는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저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역설입니다. 진실을 알았지만 말할 수 없는, 증명했지만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랑하지만 표현할 수 없는, 그게 제 삶입니다. 이제는 받아들였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들이 무사하기를, 아프지 않기를, 웃을 수 있기를,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생각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보냈기를, 내일도 그들을 지켜볼 수 있기를. 그게 제 하루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보이지 않는 기도, 누구도 모르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 하지만 그래도 계속됩니다. 제가 숨을 쉬는 한, 제가 존재하는 한, 그들을 향한 이 마음은 계속될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닿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랑을, 이런 선택을. 아마 어려울 겁니다. 저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완전히는. 하지만 이게 제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후회하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날은 후회합니다.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다고. 하지만 어떤 날은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은 아니어도 최악은 아니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씩,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때로 생각합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까? 그들이 알게 될까? 그때 저는 어떻게 될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비난을 받을까?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면 저는 말할 겁니다. 진실을, 전부를, 그리고 그들의 판단을 받아들일 겁니다.
어떤 결과든. 하지만 그날까지는 저는 계속 침묵할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오늘도 저는 창밖을 봅니다. 어딘가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을 거라 믿으며 건강하게, 행복하게, 제 존재를 모른 채 그걸로 충분합니다.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의 이야기. 진실은 존재하지만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역설의 이야기.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랑도 있다는 것을, 이런 선택도 있다는 것을, 이런 삶도 있다는 것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후로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 아들을 키우던 집, 이제는 혼자 사는 집. 가끔 이사를 생각합니다. 더 작은 곳으로, 더 조용한 곳으로. 하지만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집을 떠나면 마지막 흔적마저 사라질 것 같아서. 아들의 방은 그대로입니다. 24년 전 그대로. 먼지만 쌓였을 뿐. 가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냥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시간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느 날 또 그를 봤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리창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커피를 마시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인 사람. 하지만 제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제 아들이었지만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 역설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역설. 1시간쯤 지나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그가 지나갔습니다. 바로 옆을.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걸어갔습니다. 저를 알아채지 못한 채 발걸음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왜 피했을까요? 만나면 안 되는 사람처럼. 어쩌면 정말 그런 사이인지도 모릅니다. 만나면 안 되는, 인정하면 안 되는, 가까워지면 안 되는 그런 사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이 없었습니다. 그냥 맞으며 걸었습니다. 젖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뜨거운 차를 끓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씻어내듯. 하지만 제 마음은 씻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확히는 그의 양어머니에게서. 실례지만 혹시 제 아들을 아십니까?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습니까? 아들 전화기에서 봤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에 강제성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고든 자세, 품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오셨군요. 네. 차 드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녀는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평가하듯 측정하듯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 아들의 생모시죠.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가요? 네. 얼마 전에. 왜 말했습니까? 제가 물었으니까요. 무엇을요? 왜 갑자기 골수 기증을 받았는지.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가족도 아닌 사람에게서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요. 추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들었습니다. 무엇을요? 당신이 아들의 생모라는 것. DNA 검사까지 했다는 것. 제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손. 그녀가 그 손을 봤습니다. 두려우십니까? 네. 왜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으니까요. 원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무엇을요? 당신의 의도를요. 의도요? 제 아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진심입니다. 그럼 왜 나타났습니까? 우연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요? 남편 장례식에 조문을 왔습니다. 그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찾아갔죠. 네. 왜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확인하고 나서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골수 기증은요? 그가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해준 겁니까? 네. 대가 없이요? 네. 그녀는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믿기 어렵군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생모라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다니. 저는 이미 모든 걸 잃었습니다. 더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습니다. 그럼 왜 침묵하십니까? 그게 최선이니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모두를 위해서요. 아들을 위해서라는 말씀입니까? 네. 그리고 당신 가족을 위해서도요.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당신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권리를 주장하죠. 친모라고 만날 권리가 있다고. 저는 그런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저는 그를 키우지 않았으니까요. 낳았지 않습니까? 낳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혈연입니다. 혈연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녀가 찻잔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왜 당신을 만나자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위협하려고 했습니다. 무엇을요? 다시는 제 아들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보니 그럴 필요가 없겠군요. 네. 이미 스스로 물러서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왜입니까? 사랑하니까요. 사랑이라고요? 네. 사랑은 때로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봅니다. 하지만 이해는 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저도 어머니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까? 만남도 연락도 인정도? 네. 평생요? 네. 외롭지 않습니까? 외롭습니다. 그래도요? 그래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을요? 당신이 진심이라는 것을. 그녀가 가방을 집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무엇입니까? 혹시 정말 혹시라도 아들이 당신을 찾으면 거절하지 마세요. 왜요? 그건 아들의 권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녀가 물으면 진실을 말해주세요. 손녀가 물을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아이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괜찮으십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진실입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제 아들을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어머니입니다. 네.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네. 그녀가 손을 놓았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찻잔은 식어 있었습니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잔 안의 물결이 잠잠해지는 걸. 그날 이후로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제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끔 아들의 방에 들어갑니다. 가끔 그들을 멀리서 봅니다. 가끔 후회합니다. 가끔 평온합니다. 모순된 감정들이 공존합니다. 어느 날 손녀의 생일이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몰랐지만 그날이 생일이라는 걸 우연히 알았습니다. 쇼핑센터 근처를 지나가다 그들을 봤습니다. 아이는 풍선을 들고 있었고 케이크 상자를 든 그가 옆에 있었습니다. 7살쯤 돼 보였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제 골수로 살아난 아이. 제 손녀. 하지만 저를 모르는 아이. 저는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은 선물을 샀습니다. 인형이었습니다. 작고 귀여운 곰 인형. 선물 포장을 부탁했습니다. 카드를 썼습니다. 생일 축하해. 건강하게 자라렴.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들의 집 앞에 놓고 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 앞에 두고 돌아섰습니다. 누가 받을지 누가 열어볼지 몰랐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딘가에 당신을 축하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름 없이 얼굴 없이 하지만 진심으로. 그 후로도 매년 생일이면 같은 일을 합니다. 작은 선물을 사서 문 앞에 둡니다. 카드를 씁니다. 이름은 쓰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할머니로서. 하지만 할머니가 아닌 사람으로서. 어느 해 겨울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저는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돌아봤습니다. 그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저를 찾으셨습니까? 아니요. 우연입니다. 그런가요? 산책 중이셨습니까? 네. 침묵. 눈이 내렸습니다. 우리 사이에 잘 지내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네. 당신은요? 잘 지냅니다. 다행입니다. 딸이 건강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가끔 봅니다. 저희를요? 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뭘요? 당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어떻게요?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정말요? 네. 이상하게도 안심이 됐습니다. 왜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물을 수 없었습니다. 생일 선물도 당신이죠.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딸이 좋아합니다. 정말요? 네. 누가 보냈는지 궁금해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른다고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생각은요? 언젠가는요. 언제요? 때가 되면요. 그게 언제입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올 겁니다. 눈이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가봐야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당신도요. 그가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멈췄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후회하십니까? 뭘요? 침묵을 선택한 것.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요? 어떤 날은 후회하고 어떤 날은 안 합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요? 당신을 봤으니까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 저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뭘요? 당신을 찾은 것. 찾은 게 아니라 찾아진 거잖습니까? 같은 말입니다. 다릅니다. 어쨌든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이번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눈을 맞았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뜨거운 차를 끓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우듯. 하지만 제 마음속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날의 대화가, 그의 미소가, 후회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그게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만으로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손녀는 자랐습니다. 제가 본 마지막 모습은 10살쯤 됐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걸 우연히 봤습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밝은 아이였습니다.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제 골수로 살아난 아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들을 멀리서 보는 것도 줄였습니다. 의도적으로. 너무 자주 보면 집착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가까이 가면 무너질 것 같아서 거리를 뒀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놓아주는 것이니까. 어느 날 남편 산소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 데려간 아이 살아있었어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소리내어. 다른 이름으로 다른 가족과 함께 바람이 불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대답은 없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나요? 왜 죽었다고 했나요? 침묵.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평생. 여전히 침묵.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이유가 뭐든 상관없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는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 보여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묘비 앞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섰습니다.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도 노을 같다고.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래서 더 아름답다고. 모든 게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니까. 완벽한 결말은 없으니까. 다만 받아들이고 계속 살아가는 것뿐.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그들은 살고 있을 겁니다.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겁니다. 저는 그들의 일상에 없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들이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평온하기를.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이고 하고 싶은 전부입니다.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하지만 이름 없는 사람으로서. 이게 제 사랑의 방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 요구하지 않는 사랑, 거리를 두는 사랑. 어쩌면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인지도 모릅니다. 받는 것 없이 주기만 하는, 인정받는 것 없이 존재하기만 하는 그런 사랑. 여러분은 이걸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삶이 의미를 잃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살아갑니다. 내일도 살아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하지만 사랑하며. 그게 제 삶입니다. 제 선택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